우리가 이제 서구 문화 역사를 공부할 때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린 대한민국에 사는데 이게 서구 문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죠. 뭐 그거는 정당한 질문이고 합당한 질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분명한 사실은 현재 이 세계 역사가 서구 문화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계 역사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아마 유럽과 서구 역사,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가 우리를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의 연장성산에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반면에 또 동양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서구 문화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동양에 흘러오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이제 우리는 공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그걸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길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은,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중국 사상의 역사가 어쨌든 동양 사상의 역사 속에 큰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책을 언젠간 공부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동양 사상의 가장 한국적으로 꽃을 피웠던 시대가 사실은 이제 17세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계몽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 시대가 한국에서는 가장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였다. 왜 그러냐면 1500년대 종교개혁 시기는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시기라 아주 혼돈된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잘 알다시피 뭐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그 몽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쪽 계속 침입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상을 축적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게 이제 조선 시대 역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참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사상을 만들었던 시대가 언제인가 할 정도로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나마 가장 주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갔던 시대가 언제였는가 보면 이황과 이이의 시대와 그 다음에 막 꽃을 피우려고 했던 정약용의 실학의 시대요. 17세기에서 18세기 초가 이제 그나마 우리 역사 속에서 꽃을 피웠던 시대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상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럼 그 시대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계몽주의, 그 다음에 이제 합리주의 시대가 이제 17세기, 18세기거든. 요 세기. 그러니까 서구에는 17세기, 18세기는 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과학적 합리주의 시대가 이제 꽃을 피웠다면, 우리의 17세기, 18세기는 이황과 이이와 그 다음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정말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독자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을 잘 꽃피웠던 시대가 아닌가. 물론 그 이황의 성학십도라든지 이이의 성학 집요나 경명요결이나 그 다음에 정약용의 이 여의당 전서라든지 또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정약용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 다
성리학의 어떤 깊은 영향이 한국화한 거죠.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성리학적 개념이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꽃을 피웠고 한국화된 거니까 여전히 뭐 중국의 사상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방대한 중국의 사상을 한국적으로 잘 정립해서 우리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 불교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불교의 발상지가 우리나라가 중국도 아니잖아요. 어디냐면은 인도잖아.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불교가 다 나와서 그 인도 불교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잘 알든지 소승불교나 대승불교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대승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의 흐름을 보면 인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도 문명을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결국은 인도 문명이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고구려 뭐 소수림 왕 때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를 통해서 뭐 한 1000년 동안 한 2000년이죠. 뭐 긴 시간 동안은 이 불교가 지배를 했지만 초선 500년은 이제 성리학이 지배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 속에 18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18세기, 19세기, 20세기, 23세기 동안을 볼 때는 지금 뭐 기독교가 거의 이제 그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구 문명이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다. 그 지금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문명의 근원이 다 어디냐면은 과학 합리주의,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 모든 게 다 이게 서구 문명의 기원이 있는 거예요. 동양 문명의 기원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나간다면 아랍 문명의 기원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나침판이라든지 뭐 이런 수학이라든지 유클레이트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하학이나 뭐 연금술 이런 것들은 또 아랍 문명의 영향을 받긴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과학 문명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난 과학 문명의 이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의 직접적인 그런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평행을 잘 이해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항상 역사의 평행이 항상 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막 공부하고 있지만, 계몽주의 시대는 우리는 뭐 했을까? 이렇게 딱 와보면, 17세기, 우리가 이때는 정말 이제 임진왜란과 각종 호란을 지나고 난 뒤에 정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사상을 만들어가는 시대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조 시대, 그 전에 뭐 선조, 뭐 이 시대 선조, 영조, 선조 시대가 이제 그 이왕이 마지막에 이제 시대니까 그 시대로부터 보면은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18세기에 예수회를 통하여서 정말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가 되면 곧 여기서 공부하겠지만은 이 선교의 시기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로마 캐톨릭이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되거든요. 예수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먼저 가서 기독교를 전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그러니까 17세기죠. 그러니까 1517년이 이제 종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회가 생겨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17세기에 이제 뭐 하냐면 전 세계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가요. 그래서 먼저 가서 가장 많이 죽었던 데가 어디, 순교했던 데가 어딜까? 노마 예수회 선교사에 가가지고 끔찍하게 순교를 했던 곳. 양으로 시작하네요. 응? 양으로 시작하네요. 어디냐, 가까운 나라.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그 나가사키는 좀 끔찍한 그 순교의 장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션, 침묵이라고,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웬도 슈사크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바탕으로 한 걸 거예요.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는 정말 끔찍한 일본의
천주교 순교들의 순교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주교 신부, 예수의 신부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그런 끔찍한, 왜냐면 일본 애들이 정말 잔인하게 죽이거든. 뭐 보통 얘는 정말 잔인해. 그래서 그게 이제 고시기람. 그러고 나서 그 시기니까 뭐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18세기 이제 물론 이제 누구죠? 효종 위에 인조다움의 아들이 효연세자가 중국에서 오면서 천주시를 가져오고, 그때부터 이제 천주교가 오면서 우리나라도 18세기에 이제 우리 정약용 집안을 황사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가 18세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18세기 천주교가 들어온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종교개혁에 있다고. 여러분, 이게 역사적 평행이라니까? 만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계 선교에 로마 캐톨릭이 눈을 돌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수회가 종교개혁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들을 잡아가지고 다 사형시키려고 예수회를 만든 건데, 그 예수회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세계 선교의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세계 선교를 하고 와서 일본까지 오고 인도 뭐 다 온 거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예수의 선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건 19세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념이 다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오게 되는 근거가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평행이잖아.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몇 세기에 왔다고? 18세기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죠? 17세기 후반, 18세기. 그 18세기 왔을 때 이미 서구는 어떤 시대입니까? 계몽주의, 과학적 합리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뭐가 있다라는 거야, 이미. 그들에게는, 그렇지, 과학적 지식은. 그러니까 이제 범선이라든지 증기선이 이런 게 이제 막 만들어질 시기가 이제 오는 거야. 그 범선을 타고 왔지만 그 다음에 증기선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19세기에 어떤 제네럴 서머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기선이잖아. 그리고 이제 증기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우리가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런 거죠. 나중에 내가 저기 어디죠? 강화도를 가게 되면은 신미 양요 때 프랑스, 미국 막 와가지고 우리 작살내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져왔던 배들은 다 이제 증기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평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걸 보고서 우리는 이제 일본 같은 것은 빨리 그걸 보고 메이지 유신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일으킨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게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지 않았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고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썼지만 결국은 근대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서재필을 비롯한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개화파, 우리가 개화파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김옥균, 이 개화파 사람들은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고, 그들이 이제 서구문을 받아들여. 그럼 평행이동을, 지금 우리가 계몽주의를 이제 공부할 텐데 이걸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 역사와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없었을 것이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근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뭐였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다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거쳤다 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에 누굴 보내잖아요. 일본의 수신단을 다 보내잖아요. 이수정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오는 거. 그 시점이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시점의 외적인 조건은 어디냐? 종교개혁이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드디어 이제 중국도 서구 문명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서구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예를 들자면 명나라만 청나라는 더더욱 그랬고, 그러니까 명나라는지만 청나라부터는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명청 시대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영향을 주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맞물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 사상만 딱 떼가지고서 오늘 우리를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영향이 분명하지만 이거 하나 말하는 어렵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래야 대한민국의 나라는 존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내가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가부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럼 가부장적인 게 기독교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르네상스의 영향일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부장적이란 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성은 돕는 배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것이 사실은 기독교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게 정말 기독교 영향일까요? 아니면 자연법 사상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자. 자연법의 핵심이 뭐예요? 자연법은 약육강식. 그렇지, 약육강식이잖아요. 자연법은 계몽주의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법 사상의 발흥. 그 다음에 나타나는 루소라든지 로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연법 사상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자연법 철학이 이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자극한다. 그 자연법은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죠. 자연법으로 보려면은 가부장적인 것은 사실 자연법 사상이 더 커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법 사상이 가져다 준 그 인권에 대한 이해 때문에 사실은 자연법의 가부장적 제도에 대해 이해를 안 하는 거죠. 여기에 속이고 있다는 봐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려면 무엇인가 반대편을 죽여야 되는 것이 자연법이니까. 그럼 기독교가 이렇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박살내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법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시대는 어떤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역사, 사회, 문제 이거를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젠더라고 하는 논의도 하나만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보편적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맹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잘못 본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계몽주의를 들어가기 전에 계몽주의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대인의 조상은 르네상스지만 실질적 조상은 계몽주의다라고 봐요. 왜냐, 계몽이라는 게 뭐예요? 계몽이라는 뜻은 깨어나게 하다는 거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본주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계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성을 깨어내서 정말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준이 어디에서 오겠느냐. 이제 사실 나는 계몽주의가 본질적인 현대인의 어떠한 그 기원이다라고. 근데 왜 내가 자꾸만 이렇게 하냐면, 이 계몽주의는 결국은 역사적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똑같단 말이에요. 이때 비로소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맞물렸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꽃을 피웠던 17세기와 함께 이제 서구 현대인들이 가장 꽃이라고 말하는 계몽주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볼까요? 계몽주의 처음 보고 조금 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몽주의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가 정치 개혁에서 나타난 종교 개혁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분명히 기준이 있는 정치개혁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보여준 정치개혁은 아주 분명한 그 기준이 있어서 질서 있는 정치개혁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질서 있는 개혁이, 정치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 인간의 이성, 자연법적 이성을 둔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책이 이 찰스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예요. 두 도시는 어딜까? 런던과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그 내가 이거를 한번 우리 청년들 한 단락씩 읽으라고 내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이제 단편이 돼요. 하나하나 단편. 장편인데 하나하나 단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찰스 디킨즈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런던과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 런던의 모습, 파리의 모습을 기록한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보게 되면 파리의 혼란, 파리가 혁명을 일으켰지만 파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혼란상, 그 다음에 파리에서 보여주는 그 아주 무질서함의 모습과 런던을 비교하는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한번 그 독서 나눔에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끝났으니까 독서 나눔 하세요. 그리고 조금 이제 찰스 디킨즈의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독서 나눔하는 게 참 좋겠다.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 셰퍼 입장에서는 찰스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는 이게 종교개혁의 기반을 가진 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688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변화는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고 사실 그랬으니까 영국에서는 무혈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무혈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명예혁명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는 이제 역사상 가장 이제 견고한 이 의회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의회 정치가 이제 차근차근 일어나게 되는. 왜냐하면 1688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1648년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크로멜이 이제 의회파하고 왕당파랑 의회파랑 막 싸우지만 의회파가 이제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파가 장악했던 크로멜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청교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함께했던 왕국 목사들이 존 우엔이라든지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물론 그 다음에 왕당파가 다시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아주 잔인한 학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아주 건강한 나라로 이제 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이제 물론 이제 영국 교회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제 39개조 신조만 받아들여요. 그게 아쉬움이긴 하지만 그러나 39개조 신조 자체도 성공했는데 아주 뭐 좋은 그 영국 교회의 어떤 좋은 신앙 고백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렌지가의 윌리엄 3세와 메리가 군주가 되었고 의회가 국왕보다 열등한 동반자가 아니라 동등한 동반자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와 이제 국왕이 같이, 지금도 보게 되면은 왕은 있지만 의회가 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어디냐?
이게 이제 영국이라 다 종교개혁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영향을 통하여서 영국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장로교라든지 또 회중교회라든지 어쨌든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로마 캐톨릭과 이제는 분리가 되고 종교개혁적 사상을 가진 교회와 사상이 흘러감으로써 영국의 17세기는 아주 건강한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것. 이 17세기에 그죠? 영국 17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시대가 언제예요? 우리나라가 이 17세기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 시대는 조선의 이제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안정된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이때가 돼요. 그래서 정확한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이황이 이제 거의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는 시점이고 이일곡이 이제 등장하고 이러면서, 물론 이제 뭐 노론소론이라고 하는 당파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그것 때문에 실망을 줘서 그러니까 실학 사상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이다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역사적 평행을 보고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꼭 가서 이 시대가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였구나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몽주의 아버지죠. 백과사전파이고 아주 역사 철학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년, 이 사람 한 말 중에 200년 뒤에 기독교는 사라질 거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아주 계몽주의자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있던 1729년에 1778년에 사실은 죽었는데 20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1978년 아니, 그죠? 1978년 우리가 안 태어났지만, 제가 있을 때니까, 그때도 열심히 교회는 존재했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계몽주의에 있어서 볼테르의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볼테르가, 자신이 이제 추방을 당해서 영국 런던에 있을 때 영국에서 일어난 무열혁명을 보면서 사실은 쓴 글이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볼테르의 영국 통신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책을 볼테르의 편지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도 책 다 번역되어 있어요. 볼테르의 편지. 그러니까 볼테르가 그 당시에는 이런 서신을 통해서 이제 아마 오늘 같으면 메일을 통해서 이 글을 썼지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들을 나타냈는데 그때 이렇게 썼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죠. 영국 통신 밑에 영국인들은 같이 그거 시작. 영국인들은 국왕에 저항하여 국왕의 권력을 규제할 수 있어. 군주가 선을 행할 때 강력 동시에 악을 행하는 죄다. 백성들이 혼란 없이 정치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표현을 쓴 거죠. 예를 들면은 국왕에 저항하여서 국왕의 권력을 규제할 수 있죠. 그 무열혁명을 통해서 그게 했잖아요. 그죠? 국왕의 권력을 규제를 하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권리장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왕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서로 정립하는 그런 어떠한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영국이었고, 결국은 의회가 또 왕이 잘못하면 왕에게 불복종하고, 그러면서도 또 왕이 바르게 정치를 하게 되면 다 협력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든 왕이든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민주주의예요. 그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정말 바르게 정치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영국에서 볼 수 있어요. 영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뭐예요? 기준이 있었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적 기반이 탄탄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고 혁명을 일으키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 다 이런 원리가 기반되어 있으면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무질서든지 독재로 가든지. 억압이 이제 독재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볼테르가 이제 물론 이제 과장되게 말했다고 하지만 프랑스 혁명을 보게 되면 그가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종교개혁 기반이 아닌 볼테르의 인본주의적 계몽주의 기반이 해서 영국의 상황을 재현했을 때 결과는 대학살로 나타났고 결국은 나폴레옹 보나파트라의 독재주의적 통치로 급속히 몰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이 통치로 인해서 이제 나폴레옹도 마찬가지, 나폴레옹 그리 죽고 그 아들 보나파르트도 마찬가지, 전부 다 독재 정치로 가는 거예요. 독재 정치로. 그러니까 왜 이유가 프랑스 대혁명 우리가 알고 인권 대혁명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은 영국의 무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과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인권을 강조했던 프랑스 대혁명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죠? 라고 혁명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이죠? 어떻게 일으켜야 되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기반이 부실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몽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은 끔찍한 학살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1부를 마치겠고 다음에 오늘 계몽주의 마지막 부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